428페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입니다. 자, 의의는 됐고요. 이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과 내국법인은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나 입국 이런 거 체류가 제한될 필요가 있죠.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이제 함부로 들어오면은 밀입국으로 처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의 권리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법인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죠. 법인도 민법상 뭐 영업소나 사무소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법인이면 가능하고요. 내용 넘어갑니다. 1.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 줄. 거주인의 자유가 국민에게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한 임의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것도 국가고시 빈출인데요. 이 문장. 오선지, 정선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 하나만 갖고 기억하죠. 나는 군인을 목적으로 한다. 군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나 임무는 내 방에서 수행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런 것들까지 보장된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임의장소에서 자유 행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관련 판례들이 좀 쭉 제시되는데, 일단은 넘어가시고 예시 판례를 바로 보도록 하죠. 지자체장 선거에서의 관할구역 내 거주 요건. 지자체장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으로서 90일 이상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가?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 요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제목에 나오듯이 거주 요건, 지연적 요건 그거죠. 우리 앞에서 했죠. 지역적 연고 요건. 요거는 단체장의 소양입니다. 소양. 자기가 담당할 지역의 실정을 최소한도로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 줄. 독일의 경과는 안 보셔도 됩니다. 독일은 뭐 좀 좁게 연방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제 논의로서 접근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줄. 우리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독일처럼 한 국가의 영토 내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이전의 자유도 당연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문헌에 포섭된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예시 판례. 해외 위난 지역에서 여권 사용 제한. 2007년도에 샘물교회 기독교 봉사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되어서 23명 중에 2명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있죠. 예. 그때 만들어진 외교통상부 고시입니다. 사건 개요. 전쟁 또는 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 지역에서 이제 3대 해외 위난 지역을 설정했는데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탈레반이 주로 출몰한다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3대 해외 위난 지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이제 여권 사용을 제한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거주인의 자유를 기독교 봉사단의 또 의사분께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자, 저절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이거 끝이에요. 합헌. 예, 쉽게 생각하죠. 국민이 사지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권리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가의 목적력, 국가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죠. 그러니까 국민을 사지로 보내는 것까지 국가의 보장 내용이다 보는 것은 논리상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을 사지로 보내는 것까지는 국가가 차단해도 괜찮습니다. 조직의 목적상. 그다음 해외 체제자의 병역 의무 문제. 예, 요 면제 연령이 이제 31세에서 36세 상향 조정하는 거 합헌 앞에서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해외 체제 과정에서 이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갱신을 해도 쉽게 31세를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에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면제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36세 상향 조정한 거 합당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뭐 첫 번째 판례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럼 맨 마지막 판례 볼까요? 제1국민역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제한. 두째 줄 보시면요. 제1국민역.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제1국민역으로 이제 병역법상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는데 자동 편입입니다. 제1국민역이 법상 뭐냐 하면 징병 대상자를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절차예요. 징병 대상자의 일반적 분류 절차. 나중에 이제 우리 국적법 하면 이것도 나올 거예요. 징병 대상자의 일반적 분류 절차. 네, 그 중에서 이제 신검을 받아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현역으로 갈지
보충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에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죠. 자, 제1국민역의 경우 단기 국외 여행 허가 기한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게 사건 개요예요. 합헌. 왜냐면 27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겠다? 거기서 이제 몇 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갱신 한번 하고 이러면 면제 연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 자, 국적 변경의 자유 3번. 요것도 들어가죠. 거주인의 자유의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자, 주된되게 계속합니다. 국적 이탈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그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변경, 다른 말로 하면 국적 이탈 자유죠. 그러나 그 다음 게 중요해요. 무국적의 자유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무국적의 자유는 부정. 왜일까요? 국적 없는 국민의 인권 보장은 요원합니다. 국적 없는 자의, 무국적자의 인권 보장은 요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또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방기죠. 방임. 국가의 방임. 좀 전에 이제 그 해외 위난 지역 사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을 사주로 보내는 것. 예. 국민의 무국적으로서 국민이 그 노예처럼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은 그리고 국가의 방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보장 내용으로 삼지 않고요. 자, 오른쪽이 이제 판례인데요. 자, 요 판례도 줄된 부분이 국가고시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문입니다. 국적은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죠? 미국 같은 자유국가도 자유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도 보면은 상당히 엄격하죠. 국적 선택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된다 할 수는 없다. 특정한 국가 다운표 하세요. 특정한 국가. 일반적 의미의 국적 선택권 이런 거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국적, 미국의 국적 선택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의 국적 자유 선택권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예, 비교법적인 태도에 따라서 내려진 판시입니다. 예, 로마자 4번 내용들은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 통신의 자유. 내용으로 바로 가죠. 통신 비밀의 불가침. 줄텐데 봅니다. 여기서 이제 통신의 개념을 보는데요. 통신은 특정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보장되는 각종 표현과 구별된다. 표현의 자유, 즉 언론 출판의 자유가 따로 보장되고 있죠. 우리 법상 그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영역을 나누어서 서로 이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함축돼요. 적용의 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격지자 개념이 필요한가? 걔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밑에 이제 회색 박스로 담겨져 있는데 사법시험의 논술쟁점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사법시험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다루지 않아요. 사문화된 그런 이제 논의 영역이고 변시에서는 더더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색 박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줄된 부분 보죠. 엽서, 전보 등 봉함하지 아니한 신서에 관해서는 신서, 디바꿈은 같은 말입니다. 서신. 자, 신서 내지는 서신에 관해서는 그 문면뿐만 아니라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발신지와 수신지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보장 내용은 주로 간통죄 사건이나 재판 과정에 보면은 당연히 보장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됩니다. 간통죄 사건 같은 데 보면은 바로 그냥 그 간통 현장을 바로 이제 목격하고 사진을 담고 이러면은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경우에는 그 모령의 여자와 하루에 아주 다수의 수신 발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역들, 통신 내역 이런 걸 통해서 간통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재판의 경과가 막 보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결국 발신 횟수나 발신지, 발신인의 성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인정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어쨌든 간에 보시면 그 결과적으로 앞쪽에도 이제 나오지만 통신에 관한 일체의 정보가 이 자유의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내용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2번 통비법에 의한 통신비밀의 보호 나오는데 이제 통비법은 개관하시고 개관 내용에 합당하게만 책을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통신비밀 보호법 개관. 자, 첫째 통비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타인 간 대화 비밀의 침해 금지 조항을 둡니다. 대화 비밀 침해 금지. 그리고 두 번째, 감청 영장 제도가 운영돼요. 감청. 엿듣는 거죠. 자, 요 두 가지가 큰 맥인데요. 타인 간의 대화 비밀을 제3자가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라. 이제 요 관련해서 우리 대운 판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요 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는. 첫째, 타인 간의 대화 비밀, 즉 대화자 간의 대화 비밀을 남이 침범하지 말아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대화자 간에는 적용이 없는 조항으로 봐요. 대화자 간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다음 두 번째, 제3자가 침범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도 조건이죠. 그 대화자들의 쌍방 동의를 얻은 제3자라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것까지 법이 나와서 구제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대화할 건데 네가 증빙을 좀 네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쌍방 동의 없는 대화자 쌍방에 동의 없는 제3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 요 두 가지 법리를 제시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게 우리 오른쪽 페이지의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판례입니다. 나중에 줄된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줄된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감청영장제도. 자, 요거 보죠. 감청영장. 감청의 유형이 두 가지예요. 직접 감청과 간접 감청. 자, 간접적 감청 먼저 할까요? 간접적 감청은 우리 법상 통신자료 제공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간통 이런 게 문제됐을 때 뭐 KT에다가 통신자료를 좀 쏴달라, 재판부로 보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의미의 이제 엿보기. 이제 직접적으로 엿보는 거는 당연하게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해서 우리 법상 규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둘 다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요. 관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장이란 표현을 직접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절차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장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의미 파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요합니다. 우리 인신체포 구속 과정에서 이제 법관에 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야 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적으로 정치적 분쟁 사안의 경우에요. 정치적 분쟁이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법상 군용 전기통신 내 감청, 그리고 외국 간 통신의 감청, 외국 간 통신 등 정치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 아주 쉬워요. 자, 정치적인 분쟁 과정이죠. 법원하고 걸맞나요? 법원에서 해줄 수 있나요? 법원은 비정치기구죠. 그러니까 비정치기구가 정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이때는 정치권의 이제 판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왜 또 대통령이냐? 보세요. 군용 전기통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죠. 맞나요? 군용 전기통신은 대통령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건드는 것이니까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돼요. 됐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범위입니다. 또 통제범위고, 그 다음에 외국 간의 통신. 그것도 뭐 적대국이다. 이런 나라들 간에 통신하는데 우리 수사기구가 그걸 감청을 했다. 발각되면 어떤 문제 생기겠어요? 전쟁 터집니다. 스파이질 했다고요. 전쟁 터지니까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에게 허락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이 정도 의미 파악만 하시면은 이제 이쪽은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일단 이제 노회찬 씨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첫 번째 판례.
그 판례 바로 위에 그 14조 조문 보세요. 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타인간 대화 비밀 침해 금지 조항. 자, 이에 대한 해석론이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판례인데 그거는 판서 내용이니까 나중에 확인만 해보시고. 자, 그 밑에 첫 번째 예시 판례. 통비법 16조 1항 제2호 이제 위헌 문제인데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처벌 조항입니다. 처벌하는 조항인데 결국 이제 14조 관련 조항이에요. 14조에 대한 처벌 조항요. 자, 이 처벌하는 통비법 16조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노회찬 씨 사건입니다.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이라고 하죠. 안기부 X파일 공개. 요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도 뒤에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이런 데서도 또 판례가 나올 수 있는데, 나옵니다. 예, 보십시오. 안기부 X파일 사건. 삼성 X파일이라고도 하죠. 삼성 X파일 내지는 안기부 X파일 사건. 자, 삼성 수뇌부들 간에 떡값을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 국가기관에게 떡값을 주려고 하는 그 대화 내용이 이제 녹음된 거죠. 안기부에 의해서 이제 불법 도청된 것인데 그때 이제 그 수뇌들 사이에서 모 검사한테는 이제 주지 말지, 모 검사는 주고 이런 식으로 실명이 나와요. 그 검사들의.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지금 우리 현직 검사들이 그것도 수뇌 검사들이 지금 삼성에 돈을 받아 먹으면서 삼성 장학생으로 살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공무원의 연결성을 바로 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익적인 내용이고 국민에게 이제 보도될 필요성이 있어서 MBC가 이걸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해버리죠. 보도를 했는데 이 의미를 보도했는데 노회찬 씨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 X파일 자체 도청 파일을 입수를 합니다. 그죠? 구해가지고는 구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아싸! 혼자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방에 뻘치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요. 일단 안기부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거론 도청 파일을 노회찬 씨가 자, 두 가지 행위를 했죠. 첫 번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전 공개합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합니다. 언론 공개. 그럼 두 번째,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또 올리죠. 그 다음에 홈피 공개. 언론 공개는 이건 면책 대상으로 봤어요. 이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하는데요.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홈피 공개까지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직 박탈당하는데요. 요거는 논거가 우리 나중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 가면은 유승환 의원 사건이라고 해서 리딩 케이스가 있어요. 잘 아시죠? 유승환 의원 사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회 기자실에서 이제 문건을 이제 미리 30분 전에 배포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그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과 기능적 근접성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의 대상인 통상의 부수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면책을 인정했던 그 리딩 케이스인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면책의 대상이 됨을 이제 우리 판례도 인식을 했는데 홈페이지 공개한 거는 면책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홈페이지는 그냥 뭐 국회의 기능 범주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인터넷은 뻗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뭐 글로벌한 지구 공개이기 때문에 지구촌 공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이제 국회의 기능성을 넘는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단 내립니다. 네, 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재판도 같이 게재돼 있어요. 노회찬 씨가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통비법 조항이 통비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든요. 기소되어서 요게 이제 대법원 판례 경고하고 헌재 판례가 이제 그 과정에서 헌재 판례까지도 같이 이제 제기해서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 보죠. 딴지를 건 것입니다. 셋째 줄. 이 사건 법조항이 불법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이상 자, 이 사건 법조항이 이게 이제 사건 내용입니다. 이 사건 법조항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 전반으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했다 볼 수 없다. 그 바로 위에 줄이 사건 개요예요.
형법상 명예훼손죄 가면 명예훼손의 특징 규정이 있죠. 310조. 그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예.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 표출한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면책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왜 통비법에는 없느냐라고 하면서 위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노이스한테는 이렇게 인식한 거죠. 통비법도 결국 명예훼손을 보호법이라고 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이.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관련된 형법의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나 정당화 사유가 동일하게 있을 텐데 여기는 왜 없는가? 위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백에 그 밑에 나오는데요. 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본질이 있고 그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보호는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해서 이 사건 법정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죠? 이게 끝이에요. 명예훼손이 보호법이 아니란 거예요. 명예가 보호, 명예가치가 보호법이 아니다. 통비법은. 그래서 통신비밀의 보호, 의사소통의 보호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통비법은 특정인 간의 통신, 즉 의사소통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명예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빨리 여백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보호이지 명예의 보호법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명예보호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규율이 동일하게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이런 것들의 적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 처리합니다. 자, 사건 개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자유로운 통신의 보장 신병훈련소 공중전화 사용 금지. 이거는 너무 웃기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대략 좀 줄된데 신병들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 이게 키워드죠. 엄마 오늘은 어떤 훈련 받았는데 죽을 것 같았어. 나갈까? 엄마가 네가 올래 내가 갈까? 네가 오면 탈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속한 그 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헌으로 봅니다. 통신의 자유의 제한. 자, 1번 제목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 간접적 감청 규율들입니다. 안에 내용들 자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2번에 통신 제한 조치 요게 직접적 감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규제가 많겠죠. 내려가시면 범죄 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 주에서 조문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분석이 필요한 게 7조예요. 7조. 법 7조인데 그 7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좀 전에 써드린 거예요. 요 부분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정치적인 분쟁 사안의 직접적 감청일 때는 외국 간에 그럴 때는 대통령의 승인까지 요구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의미로만 이해되시면은 안에 이제 조문들은 분석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조문이 뭐 예리 같다 저리 같다 하면서 아주 상당히 복잡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다 넘길게요. 본문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판례.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앞쪽에 이제 나왔던 조문 중에 하나인데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 관련해서 자, 사건 개요.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통비법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통신 제한 조치를 이제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면서 일반 범죄 수사면 2월, 뭐 국가안보를 위한 범죄 수사면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월 내지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내지는 4월의 범위 내로 쪼개기만 하면 재차 청구가 가능한 거죠. 중복적 청구가 가능하고 그래서 2월, 4월 이래가지고 영원히 규제할 수도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계를 제대로 이제 정하지 못함으로써 위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건 개요에서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 여기 적으세요.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총 3회 이상 못한다. 혹은 총 300일 이상은 못한다. 이런 이제 한계가 없으면 이거는 영원 무고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인데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불감청 수사의 원칙이라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과
통신의 비밀보호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감청 수사 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해서 다시금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엄격해야 된다. 근데 그 엄격성을 못 갖췄죠. 다음 2번 긴급통신 제한 조치 됐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사후영장 제도가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구도의 이제 조항이니까 넘어가시고 로마자 1의 관련 판례들 수용자 서신의 무봉함 상태 제출 강제 위헌이죠. 무봉함 상태 제출 강제.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서를 서신을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당국에 제출토록 강제하는 것이 위헌인가? 위헌입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둘째 줄 한번 볼까요?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샘플링 방법 주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운영될 수 있는 이제 그 최소화의 방안들이 충분히 별 어렵지 않은 기술적 장치로도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무봉함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과도하다. 두 번째 판례, 수용자의 청원서 발송에 대한 교도소장의 허가. 교도소 내의 수용자가 국무총리실 등에 교도소 내의 폭행, 가혹 행위 등을 조사해달라는 서신을 보내는 경우에 마저도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서신을 발송할 수 없는 것이 위헌인가? 왜? 서신 발송이 허가사안이거든요. 허가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샘플링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왼쪽 이제 첫 번째 판례는 무차별적으로 무봉함으로 운영되는 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샘플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신을 이제 허가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어요, 여전히 헌재가. 자, 그런 전제에서 이제 이런 서신의 내용까지도 허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헌이 아닌가? 청원서까지도 허가 대상으로 삼은 게 위헌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첫째 줄 뒤에 나오듯이 교도소 내 폭행, 가혹 행위를 지금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교도소장이 볼 수 있다. 결국 뭐예요? 서신이 전달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물음이 나오지만 우리 판례는요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줄된데요. 서신을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려 검열 없이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인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인에 대한 서신을 청원서라는 겉표지에 청원서라는 명칭만 딱 부여해버리면은 무차별적으로 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 자, 다음 마지막 판례입니다. 미결 수용자의 서신 검열, 지용 교부, 지연 발송. 일단 요 세 가지 행위는요 전부 위에 쓰세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런 것들도 국가고시에서 다뤄져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되죠. 된다는 판례 결론이 있고요. 서신 검열 행위 내려가시면 자 1번 변호인 아닌 자와의 검열과 2번 변호인과의 검열로 나눠져 있죠. 변호인 아닌 자, 비변호인과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합당한 정도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합헌으로 주로 가는데 2번 변호인과의 서신 검열은 보세요. 지금 변호인과의 사이에 서신 교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변호인 사실 확인 또 소지금지품 등의 포함 또는 불법 내용이 기재 등이 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불법 내용물 불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끝났죠? 논리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지연 발송, 지연 교부. 둘째 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면서 합헌합니다. 요거는 항상 똑같은 결론이에요. 근치했습니다. 교정 인력의 태부족 현황이라고 써놨어요. 교정 인력의 태부족 현황.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의 지연이나 다소의 지연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자, 교정 현실을 반영했고요. 그다음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로 가죠. 이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요. 양심이 중요하죠. 자,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줄된 부분 잘 보세요. 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인격적 가치 판단이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인격적 가치 판단. 어제 판서했죠. 그리고 이때 인격, 보호되는 인격의 의미는 천부적 인격성, 내지는 천부적 이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체, 주체성을 부정한다. 단체의 주체성 부정. 헌정사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심의 개념 나오는데요.
일단 요 부분도 지문화되는 부분이 한번 읽어보죠.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예,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예, 명상할 때나 쓰는 소리인데 이거. 자, 어쨌든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요거 지금 포인트 들어가 있죠. 줄. 그 오른쪽 보세요.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부분이 지문화됩니다. 특히 물론 오선지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해두시고, 그다음 밑에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으로서 주관적인 것이다. 예, 주관적인 것 키워드. 요거보다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아래 판례 예시에 나오는데요. 둘째 줄 주관적인 것 나오죠. 자, 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또 줄된데 소수의 양심, 소수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보호되잖아. 모든 내용, 모든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요거 다 같은 말입니다. 양심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 주관적 양심, 그 다음에 소수의 양심, 모든 양심 이런 표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거 다 지문사항들입니다. 지문에 나오는 사항들이에요. 숙지하시되 주관, 소수, 모든 포인트. 자, 객관적 양심 아니에요. 객관적 내지는 직업적 양심 아니고요. 객관적 직업적 양심은 어디 가면 나옵니까? 국회의원의 양심, 법관의 양심. 103조에 가면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양심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또 그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조항,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조항에 가면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표현이 우리 헌법에서는 총 3군데 나와요. 양심의 자유와 함께. 근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 대상의 양심은 순주관적이고 순개인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 그게 그대로 보존받는다. 이런 의미고, 객관적 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은 그 직업군들의 사회 통념, 직업군의 통념상에 따른 양심을 얘기해요. 법관의 양심을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법관인데요. 앞에 나 있는 이제 피고인을 이제 그 판결을 내리면서 당신은 정말 상대를 죽였어도 참 할 말이 없다. 그 죽어야 마땅할 놈이 죽었다. 그렇지만 그거는 주관적 양심이고, 객관적, 직업적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후자가 이제 직업적 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양심. 당연히 다수의 양심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심의 침해가 주로 문제되는 집단은 소수 집단입니다. 왜? 다수 집단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양심을 일반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보호가 주로 문제되는 집단은 양심을 관철시킬 수 없는 소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양심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순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도 보호되고 아주 소수의 것도 보호되는 결과 모든 양심이 보호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양괄호 2번.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요거는 이제 독일헌법과의 차이점 때문인데, 양심과 사상은 좀 구분됩니다만 또 유사 개념이죠. 근접 개념인데, 독일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별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는 바 가장 근접한 양심의 자유에 포섭시켜서 보호해야겠다.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판례는 혼재합니다. 내려가시면 세 줄에 이제 윤리적 양심설과 사회적 양심설. 이 사회적 양심설이 이제 양심의 개념을 넓게 봐서 사상까지 포함하는 견해인데요. 헌재는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그리고 준법사약죄 사건에서는, 자, 내려가시면요, 윤리적 양심설을 취했고, 동그라미 2번 사죄 광고 사건에서는 등에서는 또 내려가시면은 넓게 봤다. 사회적 양심설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양심의 의미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생각건대 검토는 학계 다수도 검토하시면 됩니다. 사상의 자유를 포함시키자.
비교법적으로 이제 그 선진 국가들은 다 인정하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 국가 반열에 들기 위해서 양심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다수의 결론이고. 그럼 이제 판례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저 올라가서 다섯째 줄에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있죠? 동그라미. 그다음 밑에 준법 서약제 사건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음서 사건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고, 음서, 음란한 서적, 비윤리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서 사건에서는 윤리를 들었다. 윤리적 양심설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죠. 그 외에는 동그라미 2번 좀 넓게 인정합니다. 우리 이제는 일반적으로는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이제 태도로서 넓게 가는데 음서 사건에서는 좁게 갔어요. 그건 이제 예외 판시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3번 관련 판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 확인제 앞에서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 표시 금지 앞에서 했어요. 단순한 정치적 선호도 표시다. 그래서 양심과는 무관하다. 전부 거부 그 위에 써놓으세요. 정치적 선호도 표시. 정치적 선호도. 이건 어떤 이성에 근거한, 인격에 근거한 어떤 고유한 판단사항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호불호예요, 그냥. 단순한. 자, 오른쪽 지문 날인제도. 자, 첫 줄.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 선악의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양심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지문 날인, 지문의 현출. 자, 위에 근처에 써보죠. 제목 위에 지문 날인. 객관적 사실의 현출이죠, 그죠? 객관적 정보의 현출이지 어떤 주관적인 판단사항 이런 것들의 현출이 아니에요. 인격적 가치 판단 요소 없습니다. 여러분 지문들은 여러분의 인격의 발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과천선했다. 지문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 자동차 좌석 안전지 착용 강제. 이것도 인격과 무관하기 때문에 양심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줄. 운전 중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인격과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자 가슴에다가 띠를 들이우라 이런 거죠. 운행할 때. 반대로 생각해보죠. 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는 목에다가 2바퀴 이상 안전띠를 둘러감아라. 이걸 강제한다 치면 이건 어떻게 했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감는다. 내가 개도 아니고 인격을 조회한다. 이런 이제 좀 색채를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슴의 안전을 위해서 좀 들이우라. 이게 인격과는 전혀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고시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제 지문사항이고,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법연사실 공표명령 엄청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미뤘죠. 자, 이제 봅니다. 위헌입니다. 위헌. 자, 그러나 안에 들어가시면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양심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럼 위헌이면 헌마 사건에서 헌마 사건에서 지금 위헌으로서 이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됐을 텐데 어떤 기본권 침해가 됐냐면 인격권과 명예권 침해가 인정됐어요. 명예권 침해. 네, 명예권 침해. 자, 지워봅니다. 명예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자, 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제도. 지금은 위헌 결정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수명사실 공표명령제도 이런 식으로 다 전환돼 있어요. 우리 현재가 이제 가장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수명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밝혔거든요. 그걸 이제 법에서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제 공표하도록 하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저 부분은 어때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공표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전환하자면 유죄를 자인하라라는 뜻을 내포할 수 있어요. 유죄를 자인하라. 자, 근데 이 위헌인데요. 위헌의 논거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반해서 명예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어요. 그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데 우리 헌법 27조 사항에 따라서 형과 상관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만 하면 바로 공표명령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선고나 형확정과도 전혀 무관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유죄를 자인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추정원칙에 반한다 라는 평가는 쉽게 떨어져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 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무죄 추정원칙이 관련됐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자, 비교하실 게, 양심의 자유의 침해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법 위반 사실에, 자, 보세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자, 요걸 우리 현재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는데요. 법 위반성의 판단, 사실을 공표한다는 지점,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봤는데 어떤 부분에도 인격적 의미의 가치 판단 요소와는 결부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법 위반성 판단은 가치 판단은 맞죠. 가치 판단. 자, 인격적 가치 판단이라는 양심 개념 두 가지 단초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가치 판단 요소는 갖고 있죠. 위법성 판단. 자, 그러나 이거는 인격에 근거한, 이성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법적 관계에 관한, 그죠? 법률에 저촉되는가에 관련된 법적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의미의 판단 요소가 아니다. 인격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 아니다. 두 번째, 사실을 공표하는 거죠. 판단 요소를 공표하는 게 아니죠. 사실 공표, 요 자체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는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지 어떤 인격적인 판단 요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표의 대상이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합치면 어때요? 인격적 가치 판단이라는 양심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으로 봐도 인격적 가치 판단 요소를 저해하는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는 결과 양심의 자유의 침해성은 부정하고요. 다만 명예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결론과 양심의 자유의 침해는 없다는 결론,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음주 측정 불행에 대한 형사처벌. 자, 음주 측정도 인격적 판단 아니죠. 혈중 알코올 농도의 현출, 객관적 사실을 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다음, 양심의 자유의 성격 다음 페이지. 더 하고 싶지만 관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빨라지는 걸 느끼나요? 속도가 좀 이제 좀 나오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시간 날 때 한번 확인은 해 주십시오. 근데 꼭 요번 기회에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음 회독 때, 다음 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고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시간 나면 한번 복습하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이제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통치 구조론까지 계속 이제 빨라질 거예요. 특히 통치 구조론 가면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어요. 통치 구조가 어떤 부분인데 그걸 빨리 가느냐. 빨리 갈 수 있어요. 제 강의는. 왜냐하면 제 기본서와 제 강의로는 충분히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통치 구조 쪽 가면은 아주 테크니컬하게 절차를 기계적으로 탁탁탁 터치하면서 그 절차가 마련된 의미만 딱딱 파악하면은 그냥 와닿아버리게 돼 있어요. 절차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만 이해하면은 쉽게 패키지가 꾸려지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기본서 쭉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속도 확 낼 거고, 헌법재판론 가면은 자세히 또 할 겁니다. 자세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맨 마지막 파트로 이제 정해놓은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되는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은 쉽게 넘겨버리고 헌정사나 국적법 정리나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의 설명을 또 집중하면서 이제 시간 갖고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대신에 이제부터는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는 거 예감하시고 강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